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시장이 가장 좋을 때, 리스크가 전혀 없을 때,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질 때, 실패하지 않을 단 하나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 때를 기다립니다. 때로는 그렇게 확실한 때를 기다리다 현상 유지라는 이름의 멈춤을 택하고 맙니다. 사실 100%짜리 정답은 시험 답안지에만 있을 뿐이죠. 성공한 사업가들이 그 모든 리스크를 다 계산하고 시작했을까요? 위대한 투자자들이 미래를 완벽히 예측했을까요? 그들은 그저 가능성을 본 겁니다. 그리고 불확실함이라는 파도 속으로 기꺼이 배를 띄운 거죠. 일단 실행을 해야 길이 보이고 부딪혀봐야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마스시다 고노스케는 말합니다. 인간은 잘해야 겨우 60% 정도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이 판단 뒤에 필요한 건 다름 아닌 용기와 실행력이다. 용기와 실행력만이 60%의 판단을 확실한 성과로 바꿔준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벌써 금요일입니다. 9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금요일은 역시나 원탁의 기자들과 함께하는 날이죠.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협상이 어딘가에 콱 막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미국과 중국은 이른바 틱톡을 매개체로 해서 뭔가 좀 큰 틀에서 매각 합의를 또 이루면서 외교적으로도 조금 더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또 그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의 전략도 같이 한번 논의해 보시죠. 자, 그리고 최근에 한강버스가 정식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과연 새로운 수상교통수단이 될지 아니면 조금 저렴한 그냥 유람선에 그칠지 여러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이 또 토론을 해보시죠. 오늘도 임근재님, 장명환님, 이호원님 등등 많은 분들이 벌써 출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김준호님이 증시가 좋아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오늘도 코스피는 강보합 상태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계속 강보합만 유지를 해도 또 사상 최고치 행진이 이어지는 거죠. 지금은 좀 보합권에서 이제 또 혼조된 흐름도 나타나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께 또 선물도 보내드릴 수 있는 경제상식 퀴즈가 나갑니다. 10월 말일에 경북 경주에서 국제경제회의 큰 행사가 열리죠. 우리나라에서는요 2005년 부산 이후 20년 만에 개최되는 큰 행사,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노이즈도 있습니다. 경주 지역의 일부 숙박업소들이 이 행사 기간 동안 숙박비를 평소보다 최대 10배까지 올렸다고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또 현지 업주들은 가을 관광 성수기랑 이게 겹친 거다 해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경주시에서는 또 뒤늦게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해달라 이렇게 또 당부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 문제는 이겁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21개 나라 정상, 대표단, 경제인들이 참가해서 다양한 글로벌 이슈를 논하는 이 경제협력체, 협의체 이름은 무엇일까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도 또 저희는 친절하니까 보기도 나갑니다. 객관식으로. 1번 아셈, 2번 에이펙, 3번 G20. 1번 아셈, 2번 에이펙, 3번 G20. 이 중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 그리고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 어플리케이션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원탁의 기자들 만나보실까요? 알고란의 고란 기자,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우리 첫 번째는 조금 무겁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슈부터 좀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관세 협상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지금 미국과 어떤 관세 협상에서 교착 상태에 빠져버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반도체 관세까지도 다시 한번 또 운을 띄우더라고요. 지금은 어떤 상황으로 볼 수 있을까요? 누가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실까요? 오늘 처음 온 추동훈 기자. 예. 네, 눈치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처음이라서요. 조금 눈치가 보이긴 한데, 네, 맞습니다. 지금 관세 협상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한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들이 계속해서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인데,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자동차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미국에 가보면요, 한국차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이 가격 경쟁력, 그리고 품질도 좋은데 가격도 경쟁력이 있어서 그런 효과가 났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현재 관세 협상 중에는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은 현재 기준으로는 25% 관세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일본이 최근에 협상을 통해서 15%가 됐는데, 사실 또 품질의 대명사 하면 또 일본 차지 않습니까? 그게 미국에서도 통하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현재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는데, 이러한 일본이 한국보다 어쩌면 싼 가격에 살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이 한국 그렇죠. 자동차의 경쟁력을 굉장히 떨어뜨린다라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또 반도체, 반도체와 자동차 하면은 한국을 대표하는 핵심 산업인데,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보니까 이거 잘하면은 이 자동차보다도 훨씬 더 수익률이 높은 것 같은데, 그러면 반도체는 관세를 더 높이겠다. 이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게 가장 큰 관전 포인트이자 문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외신 인터뷰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그러니까 3,500억 달러 전액 현금 투자 뭐 이런 요구를 다 받아줬다가는 본인이 당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꺼내 들었더라고요. 이 말의 취지,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라는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고랑 기자. 사실 실질적으로 3,500억 달러를 우리가 그때 김용범 전체 실장이 협상 끝나고 나서 발표할 때는 다들 질문했잖아요. 이 3,500억이라는 이 돈의 정체가 뭐냐에 대해서 90%는 대출이나 보증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설마 이걸 다 현금으로 내라고 할 거겠냐. 또 뭐 이익의 대부분을 갖고 간다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썼을 때도 이거 그냥 뭐랄까 이렇게 수사적인 표현인 거지 실제로 그게 아닐 거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걸 진짜 말 그대로 다 받아줬다가는 탄핵당할 정도로 이게 너무나 불합리하고 우리 쪽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요구다라는 거를 이제 뭔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 같고요. 네. 이런 표현을 쓰면서까지 얘기하는 걸 이제 보자면 어쨌든 미국과의 협상이 불가피한 게 우리 어떻게 보자 한국이라는 나라의 지금 현실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럴 때 만약에 내부에서 뭔가 미국 쪽의 요구를 받아들여주자라는 식의 말이 나오면 이게 우리가 협상의 레버리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렇게 여론이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미국 너희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는 없어 우리가. 라고 하면서 이게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서 우리 쪽에 조금이라도 좀 유리한 쪽으로 끌어오기 위한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이 조금 안타깝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트럼프 요새 어떻게 하는 거냐에 대해서 전 트럼프 요새 행동을 보자면 이 뭔가 지금 탄력을 받은 것 같아요. 본인이 뭔가를 했는데 다들 막 아야 그렇게 하면 망해 이랬는데 안 망하고 지금 괜찮게 가고 있거든요. 또 이에 대해서 또 경제학자들이나 보자면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 내후년을 보면 그 여파가 분명히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 일단 현 시점만 보자면 관세 수입은 관세 수입대로 들어오고 물가는 뭐 안정적이고 또 기업들이 그걸 이제 감내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뭐 그 주가는 뭐 사상 최고치 계속 경신하고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본인의 그 행동이나 말에 계속 힘이 실리면서 더 센 걸 상대국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잘 되네. 맞아요. 이런 걸 이제 또 학습 효과로 갖게 된다라는 거고, 우리는 그 사이에서 이 3,500억 달러 한 486조 원을 이제 얼마를 현금으로 투자할 거고 얼마를 대출로 할 거고, 그걸 또 미국과 어떻게 협상할지 계속해서 조율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 그동안에는 거의 이제 마찰 혹은 이제 전쟁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어떤 사람들이 이제 격하게 봤는데, 요즘에는 서로 으르렁대지는 않더라고요. 최소한. 지금 4차까지 진행이 됐죠. 이제 최근에 진행이 됐던 게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진행이 됐던 건데,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어요. 뭐 휘토리 수출도 있고,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관세율 뭐 거의 125%뭐 이런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잠깐 이제 휴전 중인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좀 한 발씩 양보를 해서 뭐 좀
휴전을 해보자 약간 이런 상태인 건데 그 중에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틱톡 매각이었는데 그러니까 틱톡이라는 게 사실은 중국 자본으로 설립된 동영상 플랫폼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미국 자본이 인수하는 방안,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사업권을 떼어서 미국의 법인을 세우고 이거를 미국의 투자자들이 이제 대다수의 지분을 갖고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 중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마드리드에서 진행했던 무역 협상에서는 거의 중국이 조금 양보하는 분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좀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틱톡에 대한 제재가 이번에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있어서 이제 처음 나온 건 아니고 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바이든 정부 때 의회에서 틱톡의 미국 사업에 대해서 매각을 강제하는 그 법안이 통과가 됐고 만일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서비스를 금지하는 뭐 이런 법안이 작년 4월에 제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어도 이 반 틱톡 정서가 계속 이어졌다는 건데 이게 사실은 뭐 이 틱톡이라는 게 워낙 이제 중국 자본이니까 중국 업체가 이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유용한다거나 아니면 해킹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좀 있었고 여론 조작에 대한 우려가 좀 컸었거든요. 이게 계속 알고리즘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영상을 봤을 때 이제 중국이 원하는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이 영상을 계속 추천해 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특히나 뭐 젊은 층, 이제 10대, 20대들이 많이 쓰는데 이들의 사고나 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굉장히 컸었는데 그래서 이제 틱톡의 미국 사업을 이제 미국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좀 만들고자 했던 게 미국의 생각이었고 물론 이제 중국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버텨왔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뭐 무역 전쟁에 있어서 좀 제가 보기에는 양국이 이 무역 전쟁을 치르면서 서로의 타격이 좀 크니까 어느 정도 조금 화해를 하자 이런 분위기 안에서 틱톡의 매각은 좀 큰 틀에서는 그래 그러면 미국 투자자들이 좀 뭐 구체적으로는 지분 한 80%를 가져가고 20% 정도를 중국이 소수 지분을 가져가는 형태로 좀 해보자라는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됐는데 아직 뭐 알고리즘을 어떻게 할 것이 그러니까 알고리즘 기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거 하나하나 조금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 틱톡입니까? 틱톡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가? 미국에서 물론 그 안에서 안보 이슈가 있다. 뭐라 합니까? 미국인들의 이제 알고리즘을 지배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나옵니다만 미국이 어떤 무역 협상의 주요 테이블에 틱톡을 그 또 한가운데 올려놓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겁니까? 틱톡이? 근데 틱톡이 진짜 핵심은 아니고 일종의 뭐랄까 협상의 문을 여는 서로 약간 간보기를 해가지고 이쪽이 이제 우리가 틱톡을 우리는 약간 원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제 정부는 틱톡 정도를 그래 미국이 원하는 대로 가져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협상에 가보자.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우리 히토리 안 돼. 라고 버티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길이 없는 거거든요. 일단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한 거지 틱톡이 최종 결과물은 아니라는 거 아닐 것 같아요. 협상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미국이 원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알고리즘 성향이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어떤 플랫폼인 거잖아요. 이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보니까 동화당 성향의 콘텐츠가 틱톡 추천 알고리즘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틱톡을 잡으면 이른바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용자 67%가 18세에서 34세면 앞으로 틱톡이란 플랫폼을 공화당 쪽으로 아예 만들어버리면 이들이 계속 늙어가면서 계속 표를 행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거의 지형 자체를 이제 양쪽이 계속 한 번은 민주당, 한 번은 공화당 이게 나눠가는 구조에서 계속 공화당으로 이제 갖고 갈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라는 어떤 생각이 뭐 듭니다. 선거 운동의 가장 강력한 이제 플랫폼으로 또 뜨고 있으니까. 추동훈 기자는 그 미국에 좀 있다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이거 많이 쓰죠. 많이 쓰고요. 이 틱톡이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국인들의 자존심을 좀 건드린 게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서비스들이 다 미국 중심이거든요. 미국 서비스들이 유럽에서 사실 이제 이 독점 규제를 하는 것들이 미국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유럽을 계속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런 네. 것들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틱톡이라는 서비스가 갑자기 등장해서는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엄청나게 끌어가 버린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인들이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가장 잘하는 건지 알았는데 이게 다른 나라 건데 그게 심지어 중국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미국인들의 자존심을 좀 건든 게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는 좀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틱톡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틱톡 세대는 아니거든요. 저는 유튜브를 좀 많이 보는 편이고 저희 와이프는 인스타그램 정도를 많이 보는데
10대들 그리고 20대들은 정말 틱톡을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틱톡을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긴 하는데 근데 미국에서는 활용도가 더 높다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커뮤니케이션도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SNS를 이용해서 정책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기업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한국보다도 훨씬 더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미국 현지 안에서도 이 틱톡의 영향이 너무 크다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이 문제를 굉장히 크게 좀 보고 있는 것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미국인들의 어떤 개인 정보를 중국으로 빼갈 수 있다. 뭐 알고리즘을 다 학습을 해서 뭐 여론 조작에 쓰일 수도 있다. 막 이런 우려들이 나왔었는데 그런데 또 알고 보면은 주동훈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 하나를 이제 미국이 좀 가져가기 위함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틱톡의 지분을 미국 기업으로 넘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만들어가지고 미국이 이제 자본을 만드는데 미국이 80% 지분 갖고 중국이 20% 지분 가져서 틱톡이 이제 뭐 전 세계 서비스 글로벌 서비스인데 미국 내 사업권은 일단 미국 법인을 만들어서 미국 쪽이 갖고 오는 걸로 이렇게 이제 하는 걸로 얘기가 됐고 있고요. 뭐 한 4시간 전에 나온 속보를 보니까 거의 합의에 이르렀다라는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이제 미국 쪽이 제시한 미국 80, 중국 20 갖고 오는 방향으로 해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이제 핵심이 이제 거의 합의에 이르렀다라고 하는데 그 핵심 그 합의 요건이었던 이 이른바 추천 콘텐츠 알고리즘 이게 어떻게 보자면 핵심 기술이잖아요. 네.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서 해당 유저에게 어떤 뭐 콘텐츠를 추천하는지, 그러니까 알고리즘 형성 관련돼 가지고는 알고리즘 통제권이 이걸 미국에 넘기냐 아니면 라이선스만 주냐 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 정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핵심 기술인 이 알고리즘 기술은 넘겨줄 수 없다라는 거고요. 대신에 미국 내 틱톡 사업이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라이선스를 주겠다. 라는 방식인 거고 미국은 아예 통제권을 다 달라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지분을 중국 기업인 바이트댄스가 미국 기업에게 넘기더라도 한 20%의 중국 지분을 갖고 또 가는 거죠. 갖고 있으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뭔가 미중 합작 회사가 되는 거예요. 얼떨결에. 그래도 어쨌든 80% 정도를 미국 기업이 갖고 있는 거면 뭐 이사회 구성이라든가 뭐 이 경영을 어떻게 해간다는 것 그리고 뭐 알고리즘 기술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의 주도권을 미국이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확실히 이제 미국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건 맞는데 저는 지금 알고리즘 문제는 사실은 뭐 19일날 시진핑하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제 결정이 좀 구체적으로 될 것 같긴 한데 뭐 지금으로서는 이게 워낙에 그 바이트댄스잖아요. 그 틱톡에서 대주주가 바이트댄스가 개발한 이 알고리즘 기술 자체가 중국의 수출 통제 품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중국이 이렇게 넘겨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 라이센스를 주는 방향으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앞서 말씀 주신 그래서 중국이 20% 굳이 지분을 이렇게 약간 어차피 무슨 의사결정에 있어서 50%가 넘으면 뭐 사실 의미가 좀 없잖아요. 근데 20% 지분을 굳이 갖고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정말 핵심적인 의사결정에 있어서 비토권을 행사하려고 요 20% 지분을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어차피 뭐 메타라든지 그 구글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도 다 자기 회사 맞춤형으로 뭔가를 쓰고 있겠습니다만 그 알고리즘의 바탕에는 사실 미국 사람들의 어떤 행동 데이터, 시청, 구독 데이터들이 다 있기 때문에 또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이 틱톡을 누가 사가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틱톡을 딱 사가게 되면 글로벌 빅 플랫폼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기업이 떠오르고 있습니까? 지금 가장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거의 확정적인 것 같긴 한데요. 뭐 오라클이 사가는 걸로, 그러니까 그 오라클만 사가는 건 아니고 오라클이 이제 컨소시엄을 이뤄서 사가는 건데 오라클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이제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이래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재무적 투자자 FI들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전략적 투자자 SI라고 얘기하는 곳은 오라클인 것 같은데 오라클이 지금 이제 틱톡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오라클은 지금 뭐 데이터 센터, 뭐 클라우드 이런 쪽에 뭐 굉장히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그거 AI를 적용한 클라우드 이런 것들로 이제 기존의 클라우드 서비스들 업체하고 조금 차별화에 성공하면서 최근에 주가 엄청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이 이제 대주주의 그 시가총액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뭐 일론 머스크를 제치고 뭐 그 세계 보호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뭐 이런 뉴스도 좀 나왔었는데 개인 지분 가치 합치면은 일론 머스크보다 더 높아진.
지금 그래서 뭐 오락가락이 가장 엎치락뒤치락 하고 유력한 것 있습니다만. 같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랑 또 굉장히 친분이 깊다라고 맞아요. 합니다. 네. 그런 것들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선거 때도 많이 또 맞아. 지원됐다고. 아니 근데 그 선거 때만 지원한 게 아니라 앨리스 회장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그냥 공화당 지지자고 평소에도 트럼프 지지를 표명하는데 이 IT 기업 약삭 빠른 놈들은 선거 때만 정치후원금 주고 이러는데 아하. 예, 레리 계속, 앨리스는 맞아요. 꾸준히. 꾸준히. 그래서 선거 기간에만 지지를 표명하는 다른 재계 인사보다는 네. 아무래도 앨리슨 회장을 더 신뢰한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2020년에요. 그 이제 민주당 성향의 캘리포니아를 벗어나서 텍사스로 옮겼는데 본사를 그 이유가 야 우리 더 이상 민주당이 있는데 못 있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텍사스로 간 거라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보다는 믿을 수 있는 기업인 이렇게 포지셔닝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틱톡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AI 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였으니까 더 시너지가 많이 난다라고 생각해서 몰아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랑 오픈 AI 샘 알트만 CEO랑 또 스타게이트 엄청난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할 때 가운데 있던 사람이 레리 앨리스 네네. 오라클 회장이기도 하고요. 예. 야석 바른 놈들이란 표현보다는 이거 어떻게 순화를 하지? 어렵습니다만. 예, 하여튼 그 새로운 기회 창출을 모색하는 CEO 이렇게 순화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아, 네. 그만큼 이제 오라클이 또 뜨고 있다라는 거고 확실히 이제 트럼프랑 가까이 지냈던 그 수혜를 레리 앨리슨 CEO도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중국이 과연 어떻게 또 나올 것인가를 봐야 하는데 여러 가지 제재에 맞서서 중국도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에 대한 막 제재를 하겠다라고 또 내세웠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사실 이제 구글이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또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만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던 게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중단하겠다고 밝혔어요. 이 중국 성어 중에 이 사소치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작은 것은 버리고 큰 것을 취한다라는 사자성어인데요. 네. 중국의 전략을 그래서 이 사소치대에 좀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 대표적으로 틱톡에 대해서 권리를 좀 포기하는 것이 작은 것을 포기하고요. 금방 말씀해 주셨던 이 구글에 대한 뭐 반독점 규제라든지 이러한 조사를 약간 힘을 빼는 것 이런 것들이 더 큰 것을 위한 이 전략이라는 것인데 더 큰 것 어찌 보면 핵심적으로는 더 중요한 것을 지키고 가져가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이슈는 사실 또 두 정상의 정상회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중국으로해서 여는 것을 유도하는 게 중국 정부의 목표라는 게 있는데 현재 포커스나 초점들은 상당히 거기에 좀 맞춰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해석들이 이렇게 규제를 좀 완화하고 풀어주고 양보하는 것들이 이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 단계다. 그리고 양 정상이 만나야지 이 문제가 결국에는 풀릴 것이다라는 큰 그림을 보면서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도 있습니다. 그 사실 뭐 구글은 중국에서 별로 존재감이 있지도 않아요. 네, 그런데 맞아요. 반독점 조사를 하겠다라는 거는 어떤 상징적인 대응 이렇게 보였고 근데 또 실질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게 엔비디아죠. 네. 엔비디아 GPU에 이른바 백도어 뭔가 프로그램을 심어서 중국의 정보를 미국으로 탈취할 수도 있다. 이게 사실 미국이 화웨이를 비롯해서 중국 기업들을 제재했던 그 레파토리인데 근데 엔비디아 조사는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구글에 대한 그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던 게 그 시기가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했던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적이었던 거죠. 너네 우리한테 이렇게 보복 관세를 한다고? 네. 그럼 우리 구글 조사할 거야? 막 이랬었는데 지금 이제 구글에 대한 조사는 중단하면서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예를 들어 엔비디아 칩 사지 말아라 자국 기업들한테 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그 엔비디아가 이스라엘 반도체 기업 멜라녹스 인수했을 때 그때 2020년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조건부로 인수를 승인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네 좀 먹인 것 같아. 조사하겠어. 이런 거를 이제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이 어찌 보면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글처럼 덜 중요한 거는 일단 이제 두고 진짜 기술 패권 전쟁의 핵심은 이제 엔비디아인 거잖아요. AI 이제 전쟁의 핵심은 엔비디아인 건데 여기에 좀 화력을 집중하겠다라는 거라서 구글보다는 엔비디아에 집중을 해야 미국을 더 압박할 수 있다라고 이제 중국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이걸 계기로 외국산 칩에 대한 의존도도 좀 낮추고 자국의 이제 칩 산업을 조금 이제 뭐 성장시키겠다 뭐 이런 의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 경쟁, 패권 경쟁의 또 한 단면일 수도 있는데 틱톡과 또 엔비디아가 그 한가운데 있고 박영은 님이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네요. 남 잘 되면 다 뺏겠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중국의 그 보안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지분 80% 넘겨라.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굉장히 황당할 것 같은데 입장을 바꿔서 또 서로 강대국들은 힘이 있으면 또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참 난감합니다. 사실 그 가운데 우리가 있어서 특히 앞에서 잠깐 오늘 띄워드렸습니다만 반도체 관련된 관세가 어떻게 나올지 이것도 우리가 주목을 안 해볼 수가 없을 텐데 물론 이 이후의 시나리오는 우리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는 어떤 대비를 좀 하고 있으면 좋을까요? 뭐 제일 어려운 거긴 한데 대비를 여기 아이디어 있으면 통상교섭본부로 맞아요.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다만 뭐 기업단에서는 지금 이미 미국 내 투자를 지금 늘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예. 그 투자와 지금 현재 관세와 시점 차이가 있으니까 그 사이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잘 버텨야 될 텐데 일단 버티는 네, 걱정입니다. 이번 트럼프의 시선. 타임지 표지에 이재명 대통령이 나온 걸 보니까 거기에 큰 영어 제목이 더 브릿지라고 달려 있었습니다. 그게 가교라는 역할이잖아요. 한국의 역할, 한국 정부 그리고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가교라는 것을 강조했던 이 텍스트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반도체 관세 같은 경우에도 한국이든 중국을 통해서 굉장히 세게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결국 한국도 그 사이에서 결국에 이 가교이자 가운데 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정답은 없고 정말로 해답은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긴 해요. 기업들도 정부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정부도 미국과의 대응 그리고 중국과의 사이에서의 여러 가지 논의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정말로 이 최적화하는 것 이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가교 역할을 하면서 또 우리가 실익도 잘 좀 챙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당장 뭐 10월 말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그 가교 역할을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우리의 또 주 무대가 또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사실은 정답이 한 7초, 8초 전에 한 번 나왔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요. 경주에서 바로 10월 말에 이 경제협의체 회의가 정상회담이 열리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나란히 방한할 가능성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두 정상이 동시에 방문하게 된다면 2012년 핵 안보 정상회의 이후 13년 만에 미국 대통령과 중국의 주석이 동시에 방한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으로도 보이고요. 21개 나라. 이게 사실 나라라기보다는 경제협력체들의 모임, 국가들의 모임이라기보다는 경제협력체들의 모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이완도 여기에 들어오는 거고요. 객관식으로 내드립니다. 1번 아셈, 2번 에이펙, 3번 G21, G20. 네, 요게 이제 21개 나라다 보니까 이렇게 또 힌트를 내드렸는데 뭐 사실 3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6536님 정답 맞춰주셨고요. 비팩 아니고 이렇게 8236님은 경주 황남빵 먹고 싶네요라고 예, 경주의 명물. 그리고 양준식님은 시진핑 트럼프 올 것 같다네요. 외교적인 성과를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2561님은 20년 전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에서 개최한 적이 있죠. 당시에 자원봉사자로 참석했었는데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자,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도 많이 봤습니다. 또 정답 일단 1번이 아셈, 2번은 에이펙, 3번은 G20. 예, 셋 중에 하나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한강버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서울의 첫 수상 대중교통 시대. 유람선은 있었습니다만 과연 한강버스 대중교통이 될 것인가. 첫 스타트 어떻게들 보셨어요? 기자분들? 타보고 싶었는데 사실 타보지는 못했고 네. 그냥 여러 가지 나오는 뉴스들 보면 한 번은 경험 삼아 타볼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경험 삼아. 그러니까 이제 첫날에는 다 뭐 10분 만에 탑승권이 매진됐다고 하는데 이름이 한강버스 아닙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그냥 나왔을 때 유람선이나 관광 목적이면 뭐 충분히 그럴 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렴한 유람선. 그렇죠. 네. 근데 이걸 출퇴근용으로 이게 목적 자체가 출퇴근용으로 쓰겠다라고 해서 이름도 한강 버스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 버스 기다릴 때 그 예상 도착 시간 뜰 때 네. 10분 이상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지하철로 가야 되나? 아,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특히 출근 시간에 10분은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근데 이게 1시간에서 1시간 반 간격이에요. 하루 14번 운항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첫날 이제 이용을 뭐 시민들한테 인터뷰를 이제 한 걸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한 시민 반응이 저도 딱 이 생각이거든요. 다른 대중교통은 한 번 놓치더라도 15분쯤 지나 다음 차가 오는데 다 그렇죠. 15분도 길거든요. 제 예. 느낌으로는. 근데 한강버스는 90분 뒤에 온다. 이걸 어떻게 출퇴근용으로 타냐라는 반응인데 딱 제 마음 같았습니다. 아니 그냥 관광 목적이 모르겠는데 이걸 출퇴근으로 쓴다고? 라는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 문제가 뭐 그럴 수도 있다 치지만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네. 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었는데요. 주동훈 기자. 바로 17일이었습니다. 이 진수식을 한 날이었는데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비가 억수같이 많이 온 날이었습니다. 뭐 결혼식에 비가 오면은 잘 산다 이런 속설이 있긴 한데 이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운항을 축사도 이제 시작하는 날. 맞습니다. 네. 축사도 잘 안 들리고 막 공무원들이 막 비를 눈슬개로 쓴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막 기자들 사이에서는 지라시 형태로 좀 돌았었습니다. 야 이거 너무 많은 불행한 일들이 많이 보였다라는 이야기가 빈말 있었는데 형태로.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좋게 해석을 하면 비가 많이 와서 잘 되면 좋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우려가 많고요. 재밌게 읽었던 기사는 그거였어요. 9시까지 회사 출근하려면 새벽 5시에 일어나셔야 된다. 이걸 타려면요.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게 있어 보인다라는 건 뭐 서울시에서 보완은 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시작이 막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분위기가 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강 버스라고 하는 뭔가 대중교통을 표방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출근 시간에는 시간이 핵심인데 마곡에서 잠실 가는데 2시간 7분. 이 대목은 어떻게 생각해요? 마곡에서 잠실까지 급행이면 82분이래요. 급행? 네. 아 어디 중간에 안 들르고. 근데 출퇴근이 사실 시간 싸움인데 사실 우리가 5호선 급행 그러니까 지하철 9호선 있잖아요. 그 급행 기다렸다 굳이 타는 거는 그 아하. 전철이 맞아, 지옥철인 걸 맞아. 알면서 타는 거는 시간 단축인 거거든요. 근데 이 한강버스를 대체할 수 있는 교통사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사실 이거를 갈아타고라도 이거를 이용하겠다라고 결심을 하려면 기존의 뭐 전철이나 버스보다 한강버스를 탔을 때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한 절반 정도로 단축되면 선택할 만한데 비슷하거나 더 많이 걸린다고 이러면 출퇴근 시간에는 쉽지 않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일단 접근성도 떨어지잖아요. 이게 환승하려면 뭐 버스 타고 와서 한강호수부지까지 가야 되고 선천지 가야 되고 또 내려서 또 이제 그 도로까지 가야 되고 그래서 뭐 서울시에서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네 뭐 따릉이를 배치하네 이러지만 이게 거기에 따르는 이제 재정도 소요가 될 거고 뭐 이게 비 오거나 이럴 때는 또 따릉이 타고 가기도 힘들고 이게 약간 효용성이 있을까 싶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걱정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운항을 시작하는 날 뭐 비가 올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고 사실 뭐 화장실이 역류할 수도 있는데 또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작년 11월이었더라고요. 그 진수식 때 그러니까 배를 처음으로 이제 물에 띄우는 날 샴페인을 깨는데 안 깨졌어. 그 샴페인이 안 깨진 것도 좀 걱정이 된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면 서울시는 이 한강버스를 왜 기획을 한 걸까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1,500억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거보다는 적게 들 거라고 했지만 생각을 했다는 어쨌든 거죠. 네. 애초에 542억이던 사업비가 1,523억으로 늘었대요. 이게 뭐 하다 보니까. 근데 일단 어쨌든 한강버스를 만든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김포 골드라인의 포화 현상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24년 기준 김포시에 따르면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가 23년에 242% 했어요. 180% 정도 되면은 이렇게 끼는 전철에서 이 핸드폰을 들고 보기가 힘들랑 말랑한 그 정도래요. 네. 근데 242%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의 네. 숨쉬기도 힘든. 네, 그게 이제 뭐 아직도 높긴 하지만 어쨌든 208%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포화도가 1년 만에 그래도 40%포인트 이상 떨어진 이유는 뭐냐? 가까이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 김포시가 추가 버스 노선을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놓아서 버스를 투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이 붐비니까 예. 그 출퇴근 시간대 버스를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네네. 혼잡도를 줄이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김포 골드라인의 포화 현상이라고 하면 버스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는데 드는 예산이 지금 뭐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리 쳐도 몇백억 단위까지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한강 버스의 경우에는 1,500억이 들어가서 이런 문제, 혼잡도 문제 어쨌든 밝힌 게 출퇴근용이잖아요. 관광용이 아니라. 그럼 출퇴근용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건 출퇴근 시간대 사람들을 많이 빠른 시간에 실어 날리겠다는 건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출퇴근용 그 수요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왜 굳이 출퇴근용으로 한강버스를 밀어붙였는지가 사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1920님이 저가의 한강 유람선이다의 맞아요, 한 표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근데 사실 이게 문제가 우리 예전에 리버버스 추진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2015년이었는데 이게 원래 지방재정법상 광역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사업비가 300억을 넘어가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 심사를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그때 2015년에도 이 리버버스 추진하면서 그때 사업비가 한 317억 원 이래서 심사를 받았었는데 심의 보류 판정을 받았었어요. 이게 어쨌든 사업성도 떨어지고, 사업성 없다. 예. 그래서 보류를 받았는데 그럼 이 서울시의 한강버스는 어떻게 통과를 했냐 하고 봤더니 이게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은 선착장 건설만 해서 따로 심사가 필요 없는 조건을 맞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 전체를 운항하는 거는 이제 서울 주택도시공사 SH하고 이제 이크루즈가 같이 이제 지분을 출자해서 한강버스라는 이 법인을 만들고 이 한강버스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별도 심사를 안 받은 거죠. 그러니까 공기업과 민간 기업의 합작 투자로 만들어지는 그렇죠. 걸로. 그래서 사업성을 분석했을 때 이 선착장 사업만으로는 사업성이 1.77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게 1이 넘으면 사업성이 있다라는 거고 1을 밑돌면 없다는 건데 이 선착장 내에서 예를 들어 뭐 카페도 운영하고 뭐 들어보니까 이게 한강뷰가 보이는 카페도 만들어 놓고 뭐 어디에는 뭐 LP 전용 카페도 만들어 놓고 이러니까 이런 데서는 이제 뭐 약간 명소 혹은 뭐 인스타 핫플 뭐 이런 걸 뜨고 이러면 어쨌든 돈은 벌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수익성이 어느 정도 나와서 통과를 했는데 한강버스 사업 자체는 이게 원래 뭐 좀 뭐 적자가 날 수 있다라는 이제 뭐 예를 들어 2024년부터 2029년까지 80억 원 이상 적자가 날 것이다라는 이제 추정도 있었는데 요건 어쨌든 민간에서 하는 거니까 사업성 심사를 안 받은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해서 이걸 추진했던 이유는 뭐냐? 결국은 이제 지자체라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건데 우리 지자체 단체장 선거를 4년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자체 단체장이 성과 이제 이 선거에 활용할 만한 성과, 그러니까 치적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가 아닐까라는 의심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청취자분들이 또 많이 보내주시는 의견 중에 하나가 세금입니다. 세금. 이게 또 이제 서울 시민들의 돈이 또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물론 앞에서 권소영 기자가 이야기해 준 것처럼 민간 기업의 또 지분 투자도 있었습니다만 최초에 또 민간 기업이 어떤 뭐 서울시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막 지분 투자를 또 많이 했던 것도 아니고 그 정철민 님이 차라리 그 세금으로 따릉이 전용 다리를 짓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보내줬고 2867님은 김포 문수산성 에스컬레이터 설치하고 집 라인으로 여의도 잠실까지 쾌속 질주하는 게 더 집 좋지 라인. 않을까요? 이런 아이디어도. 아니 뭐 그 청취자분들의 생각입니다. 2081님 출퇴근을 배 타고 커피 한잔 하면서 여유를 즐기시는 분들 정말 부러워 미치겠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이 현실성을 또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하는 건데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러면 거기에서 뭐 카페테리아에서 여러 가지 뭐 식음료를 파면서도 적자폭을 메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은 좀 나옵니다만 이거는 지켜봐야 하는 걸 테고요. 이게 사실 한강버스 하나의 사례로 그치지 않을 거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뭐 중요한 또 의사결정들이 공공부문에서 있을 텐데요. 어떤 부분을 더 좀 신경 쓰면 좋을까요? 저는 아까 권소영 기자가 얘기한 게 이게 다 뭔가 지자체로 보면서 지자체장의 일단 실적 쌓기용이다라는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적 쌓기용으로 세금 낭비하는 전시 행정 느낌의 사업을 안 하게 하려면 결국 선거 때 표로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표로 심판해야 된다. 근데 우리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경전철 발음도 잘 용인, 김해, 의정부 뭐 이런 데 경전철 이제 설치했다가 결국 이제 수요 예측 잘못해가지고 이용자 굉장히 적고 뭐 이랬던 사례도 있고. 근데 제가 최근에 대법원에서 나온 사례를 좀 주목해서 본 게 이게 수요 예측 뻥튀기로 인해서 수천억 원대 세금을 낭비한 용인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좀 판결이 나온 게 있었거든요. 전임 시장을 비롯해서 그 뭐 용역을 수행한 연구원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나왔어요. 이렇다면 앞으로 수요 예측하거나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사하는 수요 예측에서 이렇게 뻥튀기는 불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도 설명한 것도 그 일종의 이제 반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그 언론 인터뷰에서는 일단 그 속도, 시간 걸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안정성을 위해서 속도를 낮춘 것이다. 추가로 넉 대가 더 도입되면 시간이 단축될 거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급행 노선도 계획하고 있다. 또 출퇴근용뿐만이 아니라 하루 종일 정시성을 갖춘 새로운 대중교통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데일리 권소영 기자, 알고란의 고란 기자,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요즘에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글을 배우고 싶다라는 사람 정말 많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또 그 한글이 보기에도 예쁘죠. 근데 더 예쁘게 만드는 게 바로 그 폰트입니다. 글씨체. 이 한글 폰트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 폰트 판매량이 예년보다 30%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 K-팝 데몬 헌터스 그 애니메이션에도 한글이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그 글씨체는 누가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과연 그게 또 돈이 될까요? 한경 비즈니스 강홍민 기자에게 직업의 세계 시간에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폰트 디자이너예요? 직업이? 그렇죠. 폰트 디자이너? 이분은 어떤 글씨체를 만드셨을까요? 이분이 만든 폰트체가 굉장히 많은데 네. 대표적으로 이제 배달의 민족 을지로체 들어보셨죠? 요거 이제 유튜브 썸네일에 아마 그 글씨체 많이 보일 거예요. 그렇죠. 많이들 씁니다. 한창 이제 많이 좀 썼던 인기가 있었던 폰트였고요. 이분이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산돌 클레어 산스 그리고 지마켓 대표 폰트를 이분이 이제 만들었는데 젊은 층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턴으로 입사를 했다가 네. 디자인 팀장까지 거쳐서 지금은 폰트를 연구하는 곳에서 연구소에서 연구 분석을 맡고 있었고요. 보통 이제 폰트 디자이너를 원초적으로 좀 표현을 하면 글자를 그리는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하나의 폰트가 적게는 이제 2,500자 그리고 많게는 12,000자까지 넘는 글자가 들어있는데 이 폰트를 하나하나 이게 그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그 접근이 안 돼서 디자이너가 하나하나 만들어야 되는 작업을 거치는 역할입니다. 기억, 니은, 가나다라. 그리고 이걸 하나하나 자음, 다. 이야, 대단합니다. 또 궁금한 게 글씨체가 이제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지마켓 산스체도 그렇고 배민 그 을지로체. 을지로체도 그렇고 네. 사실 기업들도 자기네를 홍보하기 위해서 자기네 글씨체 사람들이 익숙해지라고 이런 거 막 무료로 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셀 수 없이 많아지던데 몇 개나 될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폰트체가? 폰트를 구입할 수 있는 국내 폰트 플랫폼이 있는데 예. 여기에서 유통되고 있는 폰트 수가 약 한 2만여 종이라고 하고요. 와. 해외에서 개발돼서 국내 유통이 아직 안 된 폰트를 합하면 뭐 더 많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에 간 회사에서 직접 제작한 폰트가 한 942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폰트 전문 개발사예요. 그렇죠. 이제 폰트를 개발하는 이제 디자이너인데 거기에 이제 소속돼 있는 회사가 있고 이게 말씀하신 대로 뭐 배민 을지로체나 지마켓 산스체 같은 이제 회사에서 의뢰를 하는 폰트는 리테일 폰트, 커스텀 폰트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자체 폰트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만드는 게 리테일 폰트라고 부릅니다. 아, 그러니까 자체 회사에서 자기네 것도 만들고
고객의 의뢰에 따라서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성공예감 글씨체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의뢰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비용이 좀 붙겠죠. 얼마나 비용이 좀 될까요? 들어가죠. 얼마나 될까요? 보통 이제 뭐 기업에서 의뢰하는 걸 들어보니까 네. 최소 억대. 네. 최소 억대 하나의 폰트를 만드는데 억대 비용이 좀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이제 요청 사항이 좀 많아지면 당연히 금액이 좀 올라가는데 요즘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업 또는 브랜드에서 폰트 하나하나가 이 브랜딩이 되고 마케팅이 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 그래서 이제 자신만의 그 브랜드만의 색깔이 있는 폰트를 제작해 달라는 요청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저희도 지금 뭐 KBS 콩이나 유튜브로 보실 수 있게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다양한 폰트로 글씨체를 써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또 감성적으로도 와닿기도 합니다. 아 근데 최소 억대예요. 억대입니다. 아 이거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가 라디오인 게 다행이네요. 비싸다. 얘기를 좀 잘하면 좀 싸게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글씨체 개발은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커스텀 폰트를 만들게 되면 기업에서 의뢰를 하는데 네. 가장 먼저는 그 폰트를 어떤 목적에 쓸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기업 로고나 CI라고 하죠. 이 로고에 반영이 되는지 아니면 광고 문구나 홈페이지에 들어갈 폰트인지를 방향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리고 이제 한글만 만들지 요즘에는 뭐 영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만드니까 이것도 정해야 되고 뭐 PC 모바일용까지 제작할지 등을 정하게 되는데 아하. 그 이후에 이제 시안을 만들거든요. 이 시안이 통과가 되면 폰트 하나당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00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500자. 그래서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디자인해서 만든 후에 디지털 환경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변환을 하는 이 작업도 한 1,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이후에 폰트 파일이 하나 탄생이 되는데 여기서 재밌는 건 예. 계약할 때 시안을 몇 번까지 볼지를 고객사와 정한다고 해요. 그걸 계약서에 명시를 한다고 합니다. 아 그 수정. 그렇죠. 수정 1-2, 2-3 쭉 가면 안 되니까. 보통은 이제 한 3번 정도 시안을 보고 최종을 결정하자 이렇게 하는데 3번 봤을 때 고객사에서 도저히 마음에 안 든다. 그럴 수 있죠.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그러면 있죠. 이제 비용을 좀 더 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고객사 갑질 방지 차원에서 아 그렇죠. 그걸 만들었다고 해요. 뭐 수십 번, 수백 번 뭐 수정해 줄 수는 없는 그럴 수 거니까요. 있거든요.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보통 폰트 하나를 제작하는 데는 한 3개월 정도 걸리는데 하나 만드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글만 제작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나 라틴어, 뭐 일본어, 중국어 등 의뢰에 따라서 제작 폭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근데 뭐 전체 한글을 제작할 때는 기본이 이제 2,350자, 2,500자 정도 되는데 네. 전체 한글을 제작할 때는 12,172자가 된답니다. 한자는 4,880자, 문장 부호 있죠. 느낌표, 물음표. 이게 한 900개 정도 된다고 하니까 무슨 표시도 이게 다 특색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이 부호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제작을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이분이 참여했던 폰트 중에는 48종 정도 되는 폰트를 의뢰받은 적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한 1년 반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네요. 생각해 보니까 느낌표, 물음표도 저마다 생긴 게 달라요. 그렇죠. 그거 하나하나 다 해야 되고. 그래서 평균 3개월, 최소 억 단위. 이게 또 난이도가 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7891 쓰시는 분이 독자적인 개발 그 폰트는 디자인, 상표권 등록하는 거죠? 이거 저작권, 특허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는 폰트 특허 기준이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폰트 예. 디자인 표절이나 뭐 도용 소송 그렇죠. 사례가 꽤 많았는데 그때마다 이제 특허청에서 디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결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분뿐만 아니라 업계에 있는 폰트 업계에 있는 분들은 디자인 특허 분야의 폰트를 포함시키는 게 업계 과제라고 합니다. 근데 또 그 저작권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남의 폰트 그냥 상업적으로 쓰면은 뭔가 저작권 침해가 들어오고 네.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겠죠. 안계영님이 그 디자이너라고 하시네요. 성공예감 타이틀 디자인 공짜로 해드리고 봐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리고 저희가 공짜로 받을 수는 없어요. 죄송해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음에 새겨 놓을게요. 그러면 또 이게 폰트도 유행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시대별로 이게 또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달라지죠. 이분이 이제 연구소에서 이 트렌드 분석도 좀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미디어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신문이나 잡지, 종이 매체가 유행하고 성행하던 뭐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에 맞는 이제 그 폰트가 유행을 좀 했었고 그 이후에 TV가 나오면서 또 한 번의 폰트가 좀 달라졌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폰, 태블릿 PC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디바이스에서 보여지는 폰트가 굉장히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 글자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될지 이 폰트까지 바꾼다고 합니다. 야, 그리고 또 이거를 실제로 돈을 내고 다양한 폰트를 사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우리 윤일영 PD님도 돈 주고 그 폰트 많이 사시더라고요. 많이 하시군요. 어저께 자랑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에 그래서 본인이 글씨체를 이제 바꿔가면서 디자인도 이제 그날의 느낌 따라서 달리 또 쓰시고. 근데 이거 폰트도 디자이너 아닙니까? 디자이너. 그렇죠. 뭔가 좀 전공을 해야 됩니까? 그림 같은 거 잘 그려야 되고. 저는 당연히 이제 그 인터뷰를 할 때 폰트 학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과는 없었고요. 보통 이제 디자인 학과에서 가르치는데 그것도 이제 한두 과목 정도밖에 없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전문 학원에서 많이 배운다고 합니다. 아, 이거 가르쳐주는 학원도 있고요. 네. 근데 아까 잠깐 이게 AI 기술이 막 요즘에 영상도 만들고 막 음악도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렇죠. AI가 글씨체도 이제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글씨체를 한두 개 정도 넣으면 네. 그걸 이제 AI가 학습을 해서 렌더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 분야까지 기술이 발전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야, 언젠가는 되겠죠. 그렇죠. 이선아님이 외래어보다는 이제 글꼴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겠다고 또 의견도 주셨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외래어라면 폰트 디자이너, 우리말로 하면은 글꼴 만드는 사람들. 만듦이.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경 비즈니스 강홍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벌써 1부 마칠 시간이고요. 2부에서는요. 우리 잠깐 앞에서도 AI 이야기했는데 이 AI 비서가 어디까지 우리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지 그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또 여러분이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김덕진 소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